이곳 사연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이곳에서 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할 때면 가족들은 옆에서 웃곤 해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제 인생이 더 놀랍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놀라지만 말고 제 사연을 적어보내라고 하던데 어쩌다 보니 이제서야 제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아마 제 사연이 어떤 이야기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첫 시작 때부터 모든 걸 알려드리면 반전이 아닐 테니 시간의 흐름에 맞게 설명하며 제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유독 못되고 악랄한 원장과 선생들이 있는 곳이라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고생을 했었죠. 대외적으로는 선한 사람으로 알려진 고아원 원장은 고아원 아이들 하나하나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런 원장 밑에 있는 선생들 역시 아이들보다는 자신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고아원 조직에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원생들 모두 지도교사들에게 애정이라는 걸 느낄 수 없었고 괴롭힘과 무시를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가 특히 더 심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어요. 원장과 선생들에게 말이죠. 제가 왜 다른 원생들보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냐면 제가 친구들에게 종종 말했던 이야기의 내용 때문이었죠. 저는 어렴풋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다며 그 안개 속 같은 기억을 친구들에게 말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원장 귀에 들어갈 때면 원장실로 불려 들어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선영이 너 애들한테 또 거짓말했다며? 거짓말 아니에요. 머릿속에 정말 엄마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말했어요. 미친년. 야, 너한테 엄마가 어딨다고 엄마 기억이 남아있어? 너 아기 때 고아원 정문에서 발견됐다고 몇 번이나 말해. 그런데 엄마는 무슨... 너 계속 애들한테 거짓말하면서 분위기 흐릴 거야? 아니면 너 계속 거짓말하다 고아원 말고 정신병원에 갈래? 너 없는 기억 만들어내고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여긴 미친 애들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같은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야지. 너 정신병원 가기 싫으면 앞으로 거짓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마. 알겠어? 그럼 이제 종아리 걷어. 저번에 내가 말했지? 거짓말하면 그땐 2배로 맞는다고. 이번엔 40대야. 다음엔 80대고. 원장은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헛된 바람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짓 기억이라며 매번 혼을 냈고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저에게 정신병에 걸렸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장과 선생들에게 제대로 찍히게 됐고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어요. 아직 돌봄이 필요할 나이였던 저는 원장과 선생들의 지시로 다른 원생들을 돌봐야 했고 보육원 내 잡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가 보육원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이 들게 됐죠. 선영이 너 지금 낮잠 잘 시간이야? 내가 시킨 건 다 했어? 그거 조금 이따가 하려고요. 어제 화장실이랑 복도 청소가 늦게 끝났거든요. 아침엔 식당 청소한다고 일찍 일어났고. 그래서 청소 빨리 못 끝낸 네 탓이지 그게 다른 사람 탓이야? 너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아. 그러니까 낮잠 잘 여유 부리지 말고 얼른 내가 시킨 일 먼저 끝내. 너 선생님이 봐서 다행인 거야. 원장 선생님께서 보셨으면 또 원장실 끌려간다니까? 거기서 끝나? 깜깜한 징벌방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할 텐데. 싫지? 싫으면 어서 내가 시킨 일 하고 있어. 끝나면 생활관 뒤에서 할 일 있으니까 바로 선생님한테 오고. 보육원 내 잡일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됐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가능한 일을 시키긴 했지만 그 일을 다 끝마치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잡일을 하는 건 요령을 피울 수도 있었고 원장과 선생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
정말 최악이었던 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감을 지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일이었죠. 원장은 고아원 내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었어요. 아이들 머릿수만큼 나오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원생들에게 일반 시민들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하라고 시켜 후원금을 받았죠. 또 그렇게 버는 돈 말고도 다른 곳에 우리들을 이용했습니다. 부업을 냈던 적도 많았는데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였던 건 원장이 저희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거였죠. 혹시 앵벌이라고 하면 아실까 모르겠네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8, 90년대에는 어른들을 쫓아다니며 돈을 구걸하는 어린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돈을 구걸하는 행동을 앵벌이라고 했죠. 원장은 고아원 내 눈치가 빠른 아이들을 추려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간 아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저에게 시켰죠. 원장이나 선생이 앵벌이를 하는 애들을 감시할 수도 없었고 제가 눈치가 많이 빠르다 보니 제게 그 역할을 시켰던 거죠. 이 책임자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좋아 보이겠지만 저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앵벌이를 해야 됐습니다. 오히려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장에게 혼이 나야 했죠. 원장은 앵벌이로 원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저에게 그 책임을 물었어요. 너 애들한테 일 시키고 노니? 네가 놀고 있으니까 애들도 놀고 있는 거야? 아니요. 저도 그렇고 애들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도 많고 앵벌이하는 다른 애들도... 야!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이 세상에 그런 변명들 다 따지고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네가 모범을 못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애들도 엉망이지. 이번 일 네가 책임져야 되겠지? 자,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어? 앵벌이를 하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렇다고 고아원에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앵벌이를 하는 대신 다른 노동을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강도의 노동과 더 심한 수위의 체벌이 이어졌어요. 사실 말이 체벌이지 단순 폭행과 다름이 없었죠. 특히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 원장과 선생들에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잦았고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또 고아원 밖 세상으로 나가니 이 세상엔 도움을 요청할 곳과 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며 고아원 원장과 선생들을 신고했죠. 중학교 시절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파출소에 들렀고 그 자리에 앉아 긴 시간 동안 경찰 아저씨들께 제가 당해온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경찰 아저씨는 이를 확인해 보겠다며 같이 고아원으로 가자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모든 게 잘 해결되리라 믿었어요. 몸 구석구석에는 폭행의 흔적도 있었고 가방 안에는 원장과 선생들이 일을 시킨 목록들이 노트에 빼곡히 적혀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아원에 도착해 원장을 상대하는 경찰 아저씨를 보자마자 제가 헛된 희망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머, 경찰 선생님들께서 저희 원생과는 어쩐 일로 같이 오셨어요? 혹시 우리 선영이가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이 학생이 원장 선생님을 신고한다고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허무맹랑하더라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원장 선생님 같은 분이 했다고 하기엔... 근데 제가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안 하면 그대로 파출소를 나가서 가출이라도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런데 왜 우리 선영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지? 우리 선영이가 중학생 되더니 벌써 사춘기가 왔나? 저희가 요즘 원생이 늘어서 중학생 정도 되면 다 컸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못 줘요. 그래서 아마 서운한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차 태워서 데리고 오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요. 이 지역에도 여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가 한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학생, 이 질풍노도 사춘기 시절이라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한 건 이해하는데 학생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희생하시는 원장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알겠지? 아저씨, 아니에요. 저 여기 멍든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양쪽 다 멍든 자국이라고요. 다리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한 말도 전부 사실이에요. 선영아, 너 그만해. 요즘 학교에서 질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도 내가 널 믿고 모른 척 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 그리고 누가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했어? 너 다치면 선생님 마음에 피멍든다고 했지? 근데 너 정말... 아이고 뭐 이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원장 선생님. 이제부턴 저희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때문에 멀리 못 나가니 이해해 주세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저씨, 경찰 아저씨, 그냥 가시면 안 돼.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야, 너 상황 파악 안 돼? 네가 애타게 찾는 경찰 아저씨들 갔어. 나갔다고. 그리고 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고도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 네가 이제까지 나한테 당했던 일들을 말했을 때 경찰들이 니년 말을 믿든? 왜 안 믿을 것 같니? 왜 경찰들이 널 내 앞으로 데리고 왔을까? 몰라? 내가 알려줄까? 이 세상엔 너 같은 고아년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어.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니년 같은 고아들, 여기 고아원에 있는 애새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거기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을 믿겠니? 사랑으로 고아 애새끼들을 품어주는 나를 못된 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 몸에 무슨 흔적이 있든 사람들은 네 말 안 믿어. 설령 네 말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널 문제아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넌 문제아로 낙인 찍혀서 네 말에 힘을 잃는다고. 그때부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네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난 너 따위 문제아도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어떻게든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아주 희생적인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소동 일으킬 생각하지 마. 알겠어? 네. 그럼 주의는 이 정도로 주는 걸로 하고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한 혼이 나야겠지? 옷주머니나 옷 안에 다칠 만한 거 있으면 꺼내. 오늘 체벌은 아주 심할 테니까.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 아주 당연하게 체벌이라는 이름 아래 원장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원장에게 몇 시간에 걸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들을 심하게 얻어맞아야 했고 폭행이 끝난 뒤에는 좁디 좁은 징벌방이라는 곳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폭행을 당하는 시간 외에 그 징벌방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원장이 학교에 전화해 제가 몸이 아파 며칠 동안 결석을 할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꿀꿀이죽처럼 한 곳에 섞어서 줬죠. 하루하루가 고문과 같았던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게 됐죠. 원장과 선생들이 괴롭히면 저항 한 번 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시한 일을 했어요. 고아원에 있는 기간 동안 나란 인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내게 됐죠. 그런 지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며 딱 한 가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성인이 돼 고아원을 퇴소하는 날이었죠. 매일매일 지나간 날을 달력에서 지우고 고아원 퇴소까지 남은 날을 세고 있는 게 저에겐 그 지옥 속 유일한 낙이었고 희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도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나마 학교를 다닐 때는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만 방학이 되면 하루가 1년 같았고
일주일이 10년 같았죠. 거기다 방학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고아원 일을 해야 됐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됐으니 더 늦은 시간까지 고아원 원장과 선생들이 지시한 일을 해야 됐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을 때도 딱 그랬어요. 방학이라는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원장과 선생들이 지시한 일을 마친 다음 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잠들어 비상구등만 밝혀져 있어야 하는 그때 식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내 모든 전등의 소등 역시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발소리를 내지 않은 채 급히 식당으로 가게 됐죠. 혹시나 원장이나 선생들 중 이 시간에 식당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면 다음날 제가 욕을 먹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또 요란스럽게 발걸음을 내다 고아원 내에서 자고 있는 선생의 단잠을 깨우기라도 하면 난리를 떨며 돌아다닌다고 깨질 테니 발소리는 내지 않으며 최대한 빨리 식당불을 꺼야 했죠. 그렇게 조심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는데 도착한 식당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고아원 원장과 선생이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괜히 원장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원장이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어요. 어떻게 힘든 건 없고? 일은 어려운 거 없지? 네, 원장 선생님께서 워낙 잘 배려해 주셔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우리 둘이 있을 때 말 편하게 하라고 했잖아. 아유, 죄송해요, 이모.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말 실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해도 돼.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도 네가 내 조카라는 거 알고 나 죽으면 네가 여기 물려받을 것도 알아. 내가 남편이 있니 숨겨둔 자식이 있니? 이런 상황에 조카인 네가 왔으면 다들 그 정도 눈치는 채지. 그러니까 티도 좀 내도 돼. 아유, 그래도 아직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야죠. 근데 이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 왜? 뭐가 궁금하니? 별건 아니고요. 그 방금 전까지 보고 계시던 사진이요. 그건 뭐예요? 아까 슬쩍 보니까 그 여자랑 아기 사진 같던데. 이모, 혹시 뭐? 너 설마 사진 속 여자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니? 내가 숨겨둔 자식이 있을 것 같아? 얘는 정말 이모를 뭐로 보고. 자, 이거 봐라. 이래도 사진 속 여자가 나니? 그런데 이걸 왜 한참 동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빛도 뭔가 사연 있어 보였는데. 사연? 내가 아끼는 사진이긴 하니까 내 눈빛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 사진 너무 사랑스럽지? 이게 내 돈덩어리인데.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상용 돈줄이라고 해야 하나? 비상용 돈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우리 고아원의 김선영이라고 알지? 이거 그년이랑 그년 엄마 사진이야. 선영이 엄마요? 선영이한테 엄마가 있어요? 기록부엔 그런 내용 없던데? 걔 갓난아기 때 이름도 생년월일도 없이 고아원 정문 앞에서 발견됐다고 적혀져 있던데요. 기록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작성하기도 했고. 그런데 아니야. 걔네 엄마 멀쩡히 살아있고 선영이 그년도 3살 땐가 2살 땐가 고아원에 왔어. 네? 그럼 친엄마가 비밀로 하면서 자기 애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아니, 걔 엄마도 지 애가 여기 있다는 건 몰라. 죽은 줄로 알고 있을걸? 선영이 그년을 여기로 데리고 온 건 그년 친할머니였거든.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조카한테 말해줄게. 장차 이 고아원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중요한 내부 사정은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일도 벌써 10년이 더 지난 일이 됐네.
그날 내가 서류 정리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새벽에 퇴근을 했어. 근데 고아원 정문 앞에 누가 애를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했지? 이 추운 날, 그것도 사람 없는 새벽에 애를 버리면 어쩌라는 거냐고. 내가 봐서 망정이지 잘못하다간 우리 고아원 앞에서 애가 동사한 채 발견될 뻔했지 않았냐고. 그럼 욕을 먹어도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욕을 먹는데 누구 밥줄 끊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뭐라고 했지. 경찰도 부르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때 딱 감이 오더라고. 이거 잘하면 애 하나 받고 돈을 더 받겠구나 싶었지. 그냥 할머니 옷차림이 꽤 괜찮았거든. 그럼 돈은 좀 있다는 소린데 애를 몰래 버린다?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싹싹 빌 준비를 한다? 이건 몰래 애를 버리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감이 왔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살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면서 얘기를 끄집어냈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 정신 나간 할머니였던 거 있지? 지네 집안 그리고 지 아들 때문에 며느리 몰래 손녀를 버리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 돈 때문이야. 그 며느리가 딴 지역에서 잘 나가던 집안의 외동딸이었더라고. 그 집 아빠가 소시적에 의원직도 했다 하고 대대적 그 지역 유지이기도 했고, 그런 여자가 돈 한 푼 없는 남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야.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근데 집안에 떡이 굴러 들어왔을 땐 잘 좀 해줄 것이지. 이 남편놈이란 새끼가 딴 여자 끼고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떤 여자라도 열불이 안 나겠어? 그런데 그 집 며느리는 친정이 좀 사니까 남자랑 이혼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년 할머니가 눈치챈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근데 여자가 강단 있는 성격인가 봐. 시엄마 부탁해도 꿈쩍 안 하고 자기는 이혼하겠다고, 지 딸도 데려가겠다고 말했대.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계획을 세운 거야. 며느리를 집안에 묶어놓을 계획을. 자신들이 없을 때 며느리가 손녀를 잃어버리면 이게 누구 탓이 되겠어? 며느리 탓이 되잖아. 그럼 이걸로 며느리를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지 아들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아들 몸에 붙은 귀신 떼러 간다면서 멀리 있는 무당집에 가는 척한 거야. 그러다 지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네 집에 불을 내고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납치를 한 거지. 그리고 먼저 받은 우리 고아원에 몰래 버리려고 했던 거고. 아니 근데 왜 고아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될 텐데. 그냥 버리면 발견한 사람이 애를 찾아주려고 할 수도 있잖니. 그런데 고아원에 맡기면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아내만 있으니까 설령 애 엄마가 지 자식 죽은 걸 인정 안 해서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학교 다니기 전까진 마주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왔던 거야, 우리 고아원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다 알면서도 눈 감고 입 닫아 주기로 한 거지. 대신 그년 할머니한테 돈을 받고. 그런데 이거 문제 안 되는 거 맞아요?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정말 일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진은 뭔데요? 그게 왜 돈덩어리에 비상용 돈줄이 돼요? 문제? 이제까지 문제 없는 걸 보면 모르겠어? 그리고 선영이 전년이 사실을 알게 되든 지 엄마랑 만나게 되든 상관은 없어. 우리야 몰랐다고 하면 되니까.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야 다른 아이랑 착각했다고 하면 되고, 그냥 할머니가 하는 말은 모른다고 하면 돼. 꼬리 자르기 하듯이 그년 할머니와 우리의 연관 관계를 끊어버리면 된다고. 증거가 없는데 지네가 어쩔 거야? 그리고 이 사진이 내 돈줄이라는 건 이걸로 선영이 전현 할머니에게 협박할 수 있거든. 내가 이 사진 가지고 제 엄마한테 찾아간다 말하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겠니? 당연히 내가 무슨 요구를 하든 해주려고 용을 쓰겠지.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하면 그 할머니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돈 필요해질 때 이걸 사용하려고. 엄청난 사실을 우연히도 듣게 됐던 저는 너무 놀라 굳은 채로 한참 동안 복도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죠. 한 번에 숨이 터져 나오며 원장과 선생에게 들킬 뻔했지만 겨우 입을 틀어막아 다행히 끔찍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더 머물렀다간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에게 들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식당으로 왔을 때처럼 두 발로 빠르게 방까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탓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방까지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그렇게 복도를 기어 겨우 방 안에 들어와서야 놀랐던 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엄마가 있다는 것도, 나를 고아원에 보낸 이가 친할머니라는 것도 말이죠. 놀랐던 마음은 진정이 됐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게도 가족이, 엄마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인데 그 가족 중 한 명에게 버려졌다는 게 화가 나고 슬펐어요. 또 이제 와서 엄마를 찾아간다고 과연 엄마가 날 반길까 싶었죠. 마음속과 머릿속에 수십 수백 가지의 감정과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는 또렷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고아원을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자 엄마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연이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날 반기든 안 반기든 우선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에게 어떻게 찾아갈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장에게 묻는다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제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조차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면 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훔쳐 고아원을 도망치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장에게서 사진을 훔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경찰에게 붙잡혀 고아원으로 돌아온 이후 무기력해진 제 모습에 방심하고 있던 원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데 말곤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